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왜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또 아이들한테 다 써버린다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려줘요. 저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당신이 열심히 돈 번 만큼 저도 열심히 집안일 했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안 알려주는 거야?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반으로 나눠요. 그거 당신 통장으로 이체하면 증여세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엄마 말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엄마도 지금껏 집안일 했으니까 아버지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야? 또 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아니, 아빠. 막말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예전에 아버지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미리 주시는 게 낫죠. 그 입 다물어. 아버지 퇴직금을 함부로 쓰겠다고요? 할아버지처럼 노름하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데 보태 쓰고 결혼하는데 보태 쓰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맞아요, 여보.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라에서도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절세 계좌까지 만들어 줬는데요. 너네가 부모 노후자금까지 탐내는 거야? 당신도 정신 좀 차려. 퇴직금 얘네 줘버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얘네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너네가 용돈 꼬박꼬박 연금처럼 줄 거야? 당연히요. 아버지, 어머니 힘들면 저희가 용돈 드리죠. 당신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말 절대 못 믿어. 내가 왜 고생해서 받은 퇴직금을 얘네한테 안 줬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돼.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야? 내가 아껴 살면 몰라도 결혼식도 작게는 못 하겠다고 하고 집도 좁은 데서는 못 살겠다고 하고 너네 욕심까지 내가 뒷바라지해야 되는 거야? 경기도에 사는 60대 한상용 씨. 한 씨는 모처럼 자식들과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항상 바빠서 다 함께 외출하는 일이 드물었기에 이번 식사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주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외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한 씨에게 당신의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 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와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비싸 보이는 중화요리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자며 유린기 있지, 팔보채 있지 하면서 메뉴를 골랐습니다. 너네가 살 거냐? 한 씨가 물었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한 건지 메뉴 고르기에만 열중했습니다.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살게요.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그럼 내가 사는 거네. 한 씨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라면서 밥은커녕 작은 선물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자식들이 못내 섭섭했지만 그래도 음식이 입맛에 맞았는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신 입에 잘 맞나 보네. 한 씨의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을 눈치챈 자식들은 바로 지금이라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기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신호를 받은 아내는 곧바로 한 씨에게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씨는 은퇴를 축하해 주겠다는 것은 핑계고 결국 퇴직금을 자기들에게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퇴직금에 대해 묻자 예민하게 반응했고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어린 시절 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씨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을 당시 한 씨의 아버지는 겨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팔을 잃었다는 절망감으로 한 씨의 아버지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는 날이 많아졌고 술에 취하면 밥상을 엎거나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한 씨를 보호해야 했고, 한 씨의 할머니는 그저 아들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 씨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일찍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모조리 노름으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한 씨의 가족은 하루 세 끼를 먹기도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했는지 한 씨의 어머니는 바깥으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고 번 돈으로 아들과 시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성인이 되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며 고향을 떠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한 씨가 대학에 가길 바랐지만 더 이상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도 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씨는 빨리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 무렵 한 씨의 아버지는 과거를 후회했는지 더 이상 술을 마시지도 노름을 하지도 않았고 집에 조용히 머무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번 돈의 절반 이상을 가족에게 보냈고 그 덕분에 어머니는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고향에는 홀로 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올라와서 사실래요? 한 씨는 어머니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모셔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어머니를 홀로 고향에 둔 것을 늘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씨가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항상 마중 나와 있던 어머니가 그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불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집은 유난히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고생할까봐 라며 집을 정리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곤 했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방문 안쪽에서 어머니가 누워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손을 떨며 문을 열자 불길한 예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고향집을 정리한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그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눈을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밥 먹고 잠든 뒤 다시 일터로 향하곤 했습니다. 한 씨는 그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는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다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한 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에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씨는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이 무렵 같은 직장의 신입 여직원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몰래 연애를 이어가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씨를 만나 결혼했고 결혼 후 곧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와 그의 아내는 일남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 씨는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루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가족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한 씨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씨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그의 아내는 살림과 육아 그리고 가정 경제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한 씨는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용돈만 제외하고 모두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물건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있었고 자식들의 옷이나 장난감도 지나치게 많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아내와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돈 관리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내는 한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버무렸습니다. 이날만큼은 한 씨가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을 보고 한 씨는 경악했습니다. 통장에는 단돈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썼다고 해도 당시에는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조금만 아껴 썼더라면 어느 정도는 저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자식들 못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고요. 장난감은 어제도 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꾸 울어서 그냥 사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돈 관리를 하면 어떡해. 그러자 아내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가져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실 아내의 말대로 한 씨는 물려받은 재산도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한 씨의 아내는 친정에서 지원받은 일부의 돈으로 작은 평수의 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한 씨는 결혼 당시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때는 불만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씨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자. 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아내는 없는 살림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자신의 말을 사과했고 그날 이후 경제 관리는 한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월급을 받자마자 저축할 돈을 미리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한 씨는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도 이때는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싼 옷이나 자동차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쓰는 돈은 거의 없이 가끔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 옷을 사주거나 장난감을 사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 씨는 꾸준히 돈을 모았고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권을 가져온 이후 한 씨는 자신의 월급 액수를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했고 정이 많아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씨에게 남는 돈 있으면 달라. 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하고 생활비를 쓴 뒤 남은 돈을 주기도 했지만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헤프게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월급을 속이고 돈이 없다. 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식들에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자식들을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갈 때도 자취를 시작할 때도 첫째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씨가 도와주지 말자고 하면 아내는 어찌나 화를 내고 삐지는지 한 달 동안 말도 하지 않는 일도 잦았습니다. 결국 한 씨는 그런 아내에게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직장을 잡고 일을 시작한 후 한 씨는 이제 더는 자식들을 뒷바라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강하게 나오면 자신도 강하게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이때도 한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삐져서 한 달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며 퇴직금을 퇴직 전에 받을 수 있는지 한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아내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선고로 개인 회생 절차를 겪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잖아. 자식들에게 다 퍼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도 못 사고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데요. 나는 항상 잘 때도 자식 걱정뿐인데 당신은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말을 들어도 한 씨는 집을 사주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결혼 비용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내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형편에 맞게 잘 도와준 거야. 사내는 또 어떻게 봐요? 자존심 상해서 그깟 자존심 때문에 왜 비참하게 살래? 한 씨는 딸이 결혼할 때도 아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사실 한 씨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아내의 계속되는 불평에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서 살 거냐? 고 되물었지만 아내는 그건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씨의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한 씨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쯤 한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부터 아주 먼 친척들까지 그들은 어떻게 한 씨의 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만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시간이 여유롭기도 해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한 씨에게 밥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 한 사람은 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퇴직금 받는다면서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든 빌린 돈은 꼭 갚을게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금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한 씨는 당연히 그렇게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거절하면 그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자기가 사기로 해놓고 퇴직금으로 돈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을 한 씨가 거절하자 밥값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먹기도 전에 계산도 안 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이, 괜히 시간만 날렸네. 참정 없는 사람이네. 벌 받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함께 일을 하자며 한 씨를 꾀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시절 지냈던 친구로 그때부터 주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그때 주식 하더니 어떻게 됐어? 돈 많이 벌었어? 그때 가지고 있던 거 가만히 놔뒀으면 부자 됐지. 그런데 이후에 그거 다 팔고 당시 뜨는 종목 하나 샀는데 쫄딱 망했어. 아이고, 안 됐네. 그 이후로도 계속 투자한 거야? 응, 투자는 계속했는데 난 못 벌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많이 벌게 해줬어. 그러더니 친구는 밥을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설레는 표정으로 한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 퇴직금 받으면 여기다 투자해 보는 거 어때? 이익 보면 나한테 반 정도는 떼주고 그래도 너한테 엄청 남는 장사일 거야. 그거 도박 아니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다 재산 다 말아먹은 적이 있어서 난 그런 거 절대 안 해. 한 씨는 친구의 제안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1억이 2억이 된다. 는등 달콤한 말로 한 씨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원래부터 그런 공짜로 큰 돈을 버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씨가 거절하자 순순히 뜻을 굽히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 줘. 내가 기다릴게. 아마도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노련하게 사람을 조련하던 친구는 이후에도 계속 한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약 한 씨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렸다면 정말 넘어갈 뻔할 정도로 그의 말은 능수능란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도박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 씨는 이후로 예전에 알았던 지인들이 연락을 해오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퇴직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먼 친척이나 잠깐 친했던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연락이 끊긴 적도 없었고 3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이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날 한 씨에게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항상 4명이 함께 만나던 친구라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한 씨는 의아했습니다. 이 친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책을 많이 읽으며 돈보다는 다른 게 중요하다. 고 항상 친구들에게 말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늘 돈이 없어도 나는 노후에 잘 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한 달에 기초연금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는 한 씨 집 주변의 포장마차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 씨가 좋아하는 어묵탕과 소주를 익숙하게 시켜 놓았습니다. 한 씨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친구의 술잔에 잔을 채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친구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엄청 들어. 이번에 1년 동안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 그런데 내가 일도 안 하니까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다 잘못하면 퇴원시켜야 할지도 몰라. 친구는 잠시 멈추고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 만나기 전에 경필이랑 용이도 만나서 얘기했어. 근데 걔들도 돈이 어디 있냐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솔직히 걔들도 알겠지. 나한테 빌려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나도 솔직히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 씨는 한숨을 쉬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친구는 곤란하면 안 도와줘도 돼. 라며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씨는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병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결국 친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친구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친구는 더 이상 한 씨와 다른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는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 씨가 다니던 회사는 한 씨가 퇴직할 당시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주겠다고 한 퇴직금 금액과 한 씨가 계산한 퇴직금 금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죠? 제가 계산한 거랑 다른데요? 제 청춘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씨는 퇴직금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한 씨에게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만을 강조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노무사가 개입하자마자 회사는 퇴직금을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웠는지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한 씨는 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일시금으로 받을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IRP 계좌에 넣어 연금처럼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퇴직소득세는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이 아니었고 세금 감면은 부수적인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한순간에 써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서 돈을 잘 운용하면 좋겠지만 한 씨는 안전하게 연금 형태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씨의 친구 김 씨는 한 씨보다 먼저 은퇴했으며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꼭 해보고 싶었던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퇴직금을 투자해 편의점을 열었는데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했지만 상권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자 1년 만에 편의점을 폐업했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치킨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치킨집도 실패로 끝났고 김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냥 퇴직연금으로 받을걸. 이라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한 씨는 물론 김 씨처럼 창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우선 넣어 두었습니다.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한 씨는 평생 인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씨는 아내와 상의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씨는 아내에게 다음 주부터 더는 일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냐며 한 씨를 나무랐습니다. 한 씨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본인의 결정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게 될 한 씨를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한 씨는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며 자기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집안일도 돕겠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씨는 스스로 밥을 잘 챙겨 먹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조심스럽게 한 씨에게 퇴직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아내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화도 내봤지만 한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 무렵 한 씨의 작은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큰아들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가 친구들과 놀러 나간 사이 아내와 아들, 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퇴직금 얼마 받았대요? 나도 몰라. 나한테도 절대 안 알려줘. 그런 게 어딨어요? 그 퇴직금 엄밀히 따지면 엄마도 기여한 건데. 너희 아빠 고집을 누가 꺾어? 아버지 술 들어가고 기분 좋아지면 다 말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술 마시고 속마음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니네 아버지가 돈 얘기에는 워낙 예민해서 말이지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퇴직한 기념으로 약속을 잡아볼까?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은 한 씨가 퇴직한 기념으로 좋은 중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좋은 식당도 와보고 좋네. 이건 너희들이 사주는 거야? 한 씨는 아들과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한 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메뉴를 고르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사는 거야. 라며 한 씨를 달랬습니다. 한 씨는 어차피 아내가 나중에 그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에게 너무 비싼 건 시키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씨는 맛있게 밥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술에 취해 알딸딸해지자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한 씨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왜 안 알려줘요? 한 씨는 웃으며 농담 섞인 진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알려주면 또 어디다 써버리게.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려줘요. 나도 알 권리 있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당신이 열심히 돈 벌 만큼 나도 열심히 집안일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안 하는 거야?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나랑 반으로 나눠요. 당신한테 돈 보내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안 돼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했다 싶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껏 집안일 했으니까 아버지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야? 또 너희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아니, 아빠. 막말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저번에 친구한테 돈 빌려줄까 고민하셨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미리 주시는 게 낫죠. 그 입 다물어. 아버지, 저희가 피 같은 아버지 퇴직금을 함부로 쓰겠어요. 할아버지처럼 노름하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 사는데 보태 쓰고 결혼하는데 보태 쓰려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맞아요, 여보.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라에서도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절세 계좌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너희가 부모 노후자금까지 탐내는 거야? 당신도 정신 좀 차려. 지금 얘네 줘버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얘네들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너희가 용돈 꼬박꼬박 연금처럼 줄 거야? 당연히요, 아버지. 어머니 힘들면 저희가 용돈 드리죠. 됐고, 난 그 말 절대 못 믿는다. 내가 왜 고생해서 받은 퇴직금을 너희한테 안 줬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돼.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야? 너희가 아껴 살면 몰라도 결혼식도 작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집도 좁은 데서는 못 살겠다고 하고 너희 욕심까지 내가 뒷바라지해야 되는 거야.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다들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후 한 씨는 퇴직연금을 받으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 씨의 며느리가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했는데 불을 끈다는 걸 깜빡한 채로 나가버려 그만 집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빠르게 신고한 덕분에 다른 집들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한 씨 아들의 집은 주방은 물론이고 근처에 있던 가전제품들과 거실까지 불에 그을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 혼자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씨의 아내는 한 씨에게 당장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퇴직연금 받는 걸 중단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야 하나? 한 씨의 아내는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평생 외벌이로 일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많은 돈을 썼기에 모아둔 목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들은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이전에 주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주식이 저점이라며 팔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퇴직연금을 받아도 도와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방법을 알아보고 온 듯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이를 들은 한 씨의 아내는 화를 내며 한 씨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끝까지 퇴직금 액수에 대해 숨기며 퇴직금 얼마 받지도 못했다. 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 씨를 보며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한 씨는 퇴직금이 없으면 자신과 아내가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들은 한동안 한 씨를 찾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한 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몰랐다며 퇴직금이고 뭐고 다 줘버릴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먼저 아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왜 퇴직금이 없으면 안 되는지 천천히 아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줘버리면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잃는 한 씨의 말을 듣고 아내는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이 모든 것이 자신과 한 씨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씨는 한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아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차분히 왜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씨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씨는 애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는 것보다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차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한 씨는 퇴직금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퇴직금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껴 살며 나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진 돈이 오직 노후 자금뿐일 때입니다. 자식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벌 날이 거의 없거나 이미 수입이 끊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자식들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꼭 신중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